그렇다면 그 단계별로 또 치료 방법도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느 질병이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습니다. 주사는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의 선진국의 진료 지침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릎이 아파요 김한태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무릎은 안녕하신가요? 안녕하시든 안녕하시지 않든 저희 무릎이 아파요 함께 하시면은 언제든지 여러분의 무릎 건강 잘 챙길 수 있는 상식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진구 원장님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수술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것.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진짜 수술 말고 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얘기한단 말이야. 이게 관심이 많으실 텐데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해야 될까요? 근데 답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네. 오늘 그 얘기를 이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그 관절염의 단계별 치료법 이런 네. 것들도 배우실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관절염은 뭐 진행 정도에 따라서 완전히 좀 달라진다고 봐야 될까? 1단계, 2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우리가 뭐 암 진단에서 네. 익숙하듯이 어느 질병이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습니다. 네네. 그냥 1단계는 초기이죠. 초기. 주로 관절이 좀 뻣뻣하다. 통증보다는 좀 뻣뻣하다는 느낌. 엑스레이상은 좀 멀쩡하고 약간 좀 붓기가 있는 거면은 일단 관대한 관절염 기준에 관절염 1기에 해당되고. 근데 보통 1기 네. 때는 사람들이 네. 그냥 넘어가기가 쉽죠. 네. 어. 그냥 아유 대충 이건 그래, 병도 아니야. 그래. 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거를 1기로 우리가 봅니다. 2기가 되면 벌써 엑스레이에도 변화가 오죠. 변화가 나오고. 약간 좁아지고 뾰족 튀어나오고 가끔 붓기도 하고 네. 이제 그런 이제 통증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단계가 이제 2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3단계쯤 되면 어떻게 3단계쯤 되면 그때부터는 이젠 본인이 생각해 난 관절염 환자다 정도입니다. 이게 심각한 수준으로 들어가는 관절도 주저앉고 50% 이상 주저앉아서 약간 다리가 휜 아픈 쪽과 안 아픈 쪽과 비교해 보면 아픈 쪽이 조금 휘었다 뭐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간헐적 통증이 아니라 걷고 조금 무리하면은 상상 통증을 느끼는 그런 단계가 되지요. 4단계가 되면 아, 사과는 굉장히 네. 얘기 안 하셨는데도 왠지 되게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 이제 암하면 전신에 퍼지는 건데 관절염이 이제 남아 있는 게 없이 주저앉아서 뼈끼리 닿아서 그 뼈하고 뼈 사이에는 이제 남아 있는 게 다 닳아 없어지는. 그 상상만 해도 정말 이게 연골 이런 게 없어서 뼈끼리 부딪힌다.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굉장히 심각해 보이지만 오히려 통증은 3단계보다 4단계까지 가서 완전히 주저앉으신 분들이 덜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왜요? 왜냐하면은 이가 없으니까 잇몸이 단단해져서 굳은 살이 배기는 거죠. 아, 진짜요? 예, 이제 막 연골이 망가져서 뼈가 드러날 때가 진짜 좀 통증을 느끼는데 이게 너무 드러나서 딱딱해지면 연골 밑에 뼈의 재생능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감각도 무뎌져서 그냥 오랫동안 다리가 휘어서 걸어 다니시는 근데 아픈 줄 모르고 걸어 예, 수술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해도 아유 난 통증이 나 없어서 괜찮아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냥 약간 일부는 우리나라 할머니들이 이제 너무나 참을성이 많아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 상당히 참을 만한 통증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5단계가 없어서 그렇지 이제 딱딱해진 뼈에는 생명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피가 안 통해서 턱커덕 주저앉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공관절 수술마저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4단계까지 이뤘을 때 전문의의 치료 방침이 정해지면 무언가 수술적 치료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이제 장수 시대이기 때문에 통증 없이 내 관절을 갖고 100세를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지금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그 단계별로 또 치료 방법도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1단계 치료에서 우리가 흔히 권하게 되는 것은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뻣뻣하고 약간 부을 때,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은 초기에 염증기를 거쳐요. 오히려 주저앉고 엑스레이상 변화가 오면은 염증이 별로 없어요. 안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초기 때는 관절염 약으로 알려져 있는 진통소염제를 먹는 게 좋습니다. 약에 아주 재미있는 비밀이 있어요. 객관적인 어떤 지표로 볼 때 환자가 이렇게까지 아파할 정도는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냥 객관적으로 연골 손상이 아주 조그맣고 활액막이 좀 부었고 그런데 그때 되게 아파하시는데 이게 염증이 몸에서 일어날 때 통증을 대여섯 배로 확 부풀려요. 그래서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 꽤 크거든요. 뻣뻣하게 부을 때.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이 복약 순응도가 세계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잘 안 먹어요, 약을. 네, 꼴찌는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일본이 관절염이 이렇게 많은데 정말 약을 안 드세요. 근데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통소염제가 망가진 연골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근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 안 먹겠다고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염증이 일어나서 대여섯 배로 통증이 오는 것을 줄여서 손상된 정도만 아프게 만들면 꽤 참을만 하시거든요. 근데 그 약을 드시지 않고 아파서 병원에 오세요. 이게 앞뒤가 안 맞고 약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이건 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하지만 약만큼 오랫동안 연구한 게 없거든요. 70년, 80년을 작용과 부작용을 연구하면서 점점 안전한 형태로 많이 변했고 여전히 부작용이 네.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널리 공표를 해서 그렇지 모든 치료 중에서 가장 안전한 치료는 의사가 정확하게 처방한 약물입니다. 그래서 매일 먹는 약은 권하고 싶지 않고 염증기가 일어났다가 가라앉거든요. 그 염증기가 일어나는 3, 4일 동안을 집중적으로 약을 먹고 딱 끊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물리치료는 뻣뻣할 때 이제 풀어주는 기능을 하니까 집에서 제가 늘 말씀드린 운동치료, 가동 범위를 넓히고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치료를 바로 시작하시면 1단계에서는 치료가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늘 네. 운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네. 이건 이제 집에서도 혼자 충분히 이 네. 운동을 할 수가 있다. 네, 네, 그 일단 초기는 그렇다고 치고 네. 그럼 초기를 넘어서서 중기 후반증이 오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어떤 치료를 해야 네, 될까요? 이제 일단은 이제 중기로 넘어가면 네. 특징이 염증기를 좀 벗어나기 때문에 관절염 약을 먹어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약물을 예를 들어서 한 2달 동안을 꾸준히 먹었는데도 아픈 게 거의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다 이런 단계가 오면 그 약물은 초반기에나 이게 네, 자주 이제 초기 염증이 일어날 때 또 중반기라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아파지고 붓고 이럴 때 이제 약이 듣지 매일 먹는 약은 권하고 싶지 않고 그러다 보면 이제 중기쯤 오면은 꽤 지속적인 통증이 오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주사 치료를 이제 쓰게 되죠. 이제 무릎에 쓰는 주사는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강력한 항염 작용을 일으키는 주사, 스테로이드죠. 소위 뼈 주사. 그다음에 한쪽은 연골을 그 보호해주는 윤활 작용을 하는 주사, 하이알루론산 주사. 그다음에 최근에는 무슨 연어의 DNA 같은 DNA 주사로 알려져 있는 몇 가지 주사들.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부터 얘기를 하자면 정말로 붓고 아픈데 약도 잘 안 들을 때 스테로이드는 정말 명약입니다. 그래서 한 번 맞았을 때 그 효과를 금방 한 2, 3일 안에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스테로이드 하면 우리 약간 좀 반감이 네, 좀 있잖아요. 네. 이게 너무나 옛날서부터 이제 그 있어 왔던 합성 스테로이드가 싸거든요. 그러다 보니 먹는 스테로이드, 주사 맞는 스테로이드를 너무나 우리나라가 남용을 하다 보니 했군요. 스테로이드가 부작용을 일으켜서 이제 뭐 뼈를 심지어는 높게 만들기도 하고 뭐 변색을 일으키기도 하고 뭐 먹는 약 잘못 먹으면은 이제 호르몬 체계가 변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가 아주 나쁜 약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아직도 전 세계 어느 관절염 치료 지침에도 스테로이드는 적절히 쓸 때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방법은 1년에 3번 내지 4번 정도. 남용하지 말라는 얘기군요. 퉁퉁 붓고 약도 안 들을 때 아주 가려가지고 쓰는 거. 먹는 스테로이드는 절대 관절염하고는 안 맞고 이제는 금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먹는 스테로이드는 허용할 수가 없고요. 주사는 잘 쓰면 명약이기 때문에 이거를 버린 게 아닙니다. 그 반면에 하이알루론산 그 주사는 90년대 후반에는 연골을 재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획기적인 주사였어요. 우리 몸의 연골에는 연골 세포가 드문드문 있고 하얀 성분의 대부분이 스폰지와 같은 어떤 그 성분인데 그거에 중심을 이루는 체인이 하이알루론산입니다. 이 하이알루론산이 처음에 묽은 데서부터 점점 진해져서 이제는 분자량이 100만 달톤 이상의 이제 진짜로 이렇게 끈적끈적 해가지고 이제 딱딱 달라붙을 정도의 점도가 높은 거를 개발했더니 이게 한 6개월 정도를 관절 안에 저류하면서 연골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 약은 아직도 살아남아서 6개월에 한 번 맞는 고분자량 하이알루론산은 관절염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임상에서 채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3번 맞는 주사, 5번 맞는 주사는 저분자량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의 선진국의 진료 지침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마시고 고분자량 고분자. 한 번 맞는 주사가 도움이 된다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주사는 연어의 DNA에서 추출해서 나온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DNA 성분을 몸에 주사하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상품명이 있지만 이런 주사가 비교적 최근에 좀 나와 있는데 그 주사도 하이알루론산과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DNA는 강력한 음극이 있기 때문에 물에 양극하고 딱 정기적으로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큰 부작용이 없이 주사를 맞으면은 주변에 있는 수분을 쫙 끌어와서 몸에 이제 막을 형성해서 효과도 빠르고 이제 그런 지속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인정을 받게 돼서 많이 맞게 되는 몇 가지 주사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직까지 이런 그 연어의 DNA 같은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선진국의 진료 지침에는 누락돼 있고 신의료 기술로 더 발전할 거라고 하기에는 효과가 하이알루론산을 넘지 못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이알루론산은 체중의 1000배 정도의 이 멤브레인을 만들어서 6개월을 지속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의료 보험도 적용되고 안전하게 쓸 수 있지만 이 이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그거보다 굉장히 묽은 성분으로 단기간의 효과가 있는데 지금 너무나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효과는 그렇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는 제가 좀 부연해서 좀 상업화가 많이 말씀드리고요. 됐다고 볼 수가 예, 있겠군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하이알루론산을 기본적으로 드리지만 거기에서 지속 효과가 6개월 가지 못할 때 일부의 환자분에게 한두 번 정도 그런 주사를 권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단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오실 때 보면 기대가 있어요. 아파서 그렇겠죠. 오시고 예. 아팠는데 약은 안 먹어요. 그러면은 주사를 맞아서 통증을 벗어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연골 보호 주사에는 진통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사를 맞아서 통증이 없어진다. 이건 스테로이드예요. 그래서 저는 늘 약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약을 권하되 2달치 약으로 6개월을 아껴서 드시고 6개월에 한 번 정도 중기에 진행된 관절염 환자들은 연골 주사를 맞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에 효과를 받는데도 한 서너 달 만에 떨어지는 환자들은 그런 DNA라든지 그런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같은 주사를 일부 이렇게 쓰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치료 방침을 설명드립니다. 사람들이 이게 일반적으로 왜 감기 때도 주사 한 방 맞으면 난다고 이렇게 주사를 되게 신봉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원장님 그래도 약을 제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약을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주사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요게 좀 바뀌면 우리나라가 꽤 건강해지지 않을까? 그랬다고 약을 너무 많이 드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약을 본인이 컨트롤해서 어차피 많이 안 드시거든요, 우리나라 분들은. 근데 약은 좀 가까이, 주사는 좀 멀리. 이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수술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수술을 최대한 안 하고 싶고 미루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해야 될 것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을 늘 말씀드렸던 게 체중을 줄이고 근력 운동을 하고 나쁜 생활 습관을 줄여라. 그런데 거기에는 그냥 이를 악물고 그 통증을 이겨내면서 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오늘 설명드린 그런 여러 가지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많은 약물 치료나 주사요법이나 여러 보조요법들을 적절히 잘 이용하셔서 정말 통증 없이 즐겁게 자기 이제 몸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슬기로운 그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도 이제 잘 얘기해 주셨지만 마지막으로 정말 이런 습관들을 잘 들일 수 있게 꼭 좀 지키라고 좀 당부 말씀 좀 해주세요. 가장 부작용이 없는 중요한 약은 운동이라고 운동이다.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약물 치료와 운동, 중기에는 주사 치료와 물리 치료와 운동, 말기가 되면은 적절한 수술 치료, 연령에 따라서 고령은 인공관절, 중년의 나이 때는 자기 관절을 살리는 어떤 수술한 이후에 다시 돌아오셔서 약물과 운동 이거를 지키신다면 지속 가능하게 또 속도를 늦춰가면서 노화를
아주 슬기롭게 받아들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 김진구 원장님이 쭉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게 운동에 대한 그 중요성이거든요. 그래서 운동이 약이다라는 말을 실천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은 저희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관절염 환자에게 좋은 운동, 나쁜 운동, 또 어떤 운동이 무릎에 부담이 되고 어떤 운동이 회복이 됐는지 다음 시간에도 김진구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테니까요. 다음 시간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